여러분, 500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1년 매출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실패작 취급을 받던 한 소셜미디어 기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딱 1년 동안 벌어들일 예상 수익이요. 바로 메타의 릴스 이야기입니다. 와, 실패한 모방품에서 시작해서 500억 달러짜리 거물이 된다. 이거 정말 영화 같은 반전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릴스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틱톡의 아류작이라는 그 오명으로 시작했던 릴스가 어떻게 유튜브까지 위협하고 이제는 우리 집 거실 TV 화면까지 넘보는 거대한 존재가 됐는지 그 성공의 비밀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뒤에 숨겨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의 역할은 뭐였고 또 초기에 그 처참했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든 결정적인 전략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다음 목표는 어딜 향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릴스의 시작은 사실 좀 굴욕적이었어요. 2020년 8월이었는데 그때 틱톡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인스타그램이 정말 부랴부랴 내놓은 겨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시작부터 따라하기 이런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냥 비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성적도 정말 처참했어요. 당시 내부 분위기도 엄청 심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22년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틱톡에 비해 고작 10분의 1의 시간만 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대부분의 릴스 사용자는 아무런 참여,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도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어요. 와, 10분의 1이요. 그건 그냥 인기가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능 자체가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참여율은 계속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그냥 짧은 동영상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건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성공시킨 그 거대 기업 메타가 왜 이렇게까지 고전했을까요? 사진 공유 앱이라는 그 DNA 자체가 이 숏폼 비디오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기존 인스타그램은 팔로잉 그래프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 위에서 작동했거든요. 아, 팔로잉 그래프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는 친구나 뭐 유명인, 게시물만 내 피드에 보여주는 방식? 네, 바로 그거죠. 내 세상은 내가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틱톡은 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쓴 거죠. 틱톡은 내가 누구를 아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뭘 좋아할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보여주니까. 정확해요. 틱톡은 팔로잉 관계랑 전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이 특정 영상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어떤 영상에 반응하는지 이런 행동 데이터만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수십억 개 영상 중에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아할 만한 걸 딱 예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랭킹 과제였던 거죠. 랭킹 과제? 네, 인스타그램 제품 담당 부사장도 이걸 두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도전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단순히 친구 휴가 사진 보여주는 거랑 수십억 명의 취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건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와, 친구 게시물만 보여주던 시스템으로 전 세계 수십억 개 영상 중에 하나를 추천해야 했다니 이건 정말 다른 종류의 기술이었겠네요. 그 기술적, 전략적 간극을 대체 어떻게 메운 건가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어요. 완벽한 AI를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으니까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주는 전략을 썼죠.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어요. 억지로 데이터를 만든다? 흥미롭네요. 네. 첫째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틱톡 로고가 박힌 영상을 퍼와서 올리면 알고리즘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릴스에서 직접 만든 독창적인 컨텐츠는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요. 아, 일단 릴스에만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더 공격적이었는데 바로 크리에이터들한테 현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직접 줬다고요? 네. 2021년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릴스에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직접 보너스를 지급한 거죠. 조회수에 따라서 수백, 수천 달러씩요. 말 그대로 컨텐츠 생태계를 돈으로 사서라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킨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에게 돈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해결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가 어떻게 자생력을 갖추고 또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연결고리가 궁금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메타가 노린 플라이휠 효과였어요. 플라이휠 효과요. 네. 처음에는 돈으로 크리에이터들을 유인해서 컨텐츠의 양을 폭발적으로 늘려요. 그럼 일단 사용자들은 볼만한 영상이 많아지니까 릴스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단 1초라도 늘어나면 그게 전부 AI한테는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용자는 고양이 영상을 3초 더 봤네? 이런 댄스 챌린지는 바로 넘겨버리네. 하는 식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 시간이 늘어난 걸 넘어서 그 시간의 질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용자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AI가 단순 추천을 넘어서 취향 저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이어지고 더 정확해진 AI는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죠. 그럼 사용자는 재미있으니까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건 또다시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가 되는 이 선순환의 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크 조커버그가 직접 릴스 성공의 가장 큰 공은 AI 추천 시스템에 있다고 말한 거군요.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기술로 완성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현재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하루 평균 27분을 릴스 시청에 쓴다고 해요. 이게 유튜브의 숏폼 서비스인 쇼츠의 21분을 넘어선 수치예요. 물론 하루 평균 44분을 쓰는 틱톡이라는 절대 강자가 아직 버티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불과 2년 전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성공이죠. 네. 숫자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더 주목해야 할 게 문화적인 변화라고 봐요. 릴스가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를 봐야죠. 맞아요. 그 유타에 사는 28세 컨텐츠 크리에이터 브록 존슨의 이야기가 딱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말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전은 친구들 단톡방에 온종일 릴스 링크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제 본 그 릴스 봤어? 이걸로 대화가 시작된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릴스가 단순히 시간 때우는 앱을 넘어서 문화적 대화의 중심이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저커버그가 실적 발표에서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자랑했는데 그 30%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는 브록 존슨 같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 있는 거죠. 무언가 제대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정복했으니 이제 다음은 집에서 가장 큰 스크린이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하네요. 릴스가 이제 TV를 향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다음 전쟁터는 거실이에요. 왜 하필 TV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사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요. 네. 인스타그램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미러링해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릴스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공식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서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인 거죠. 사용자들이 다니는 길을 보고 아예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 이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혹시 경쟁사를 의식한 걸까요? 네, 바로 유튜브의 엄청난 성공 사례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에서 케이블 TV나 넷플릭스를 제치고 가장 많이 시청되는 TV 동영상 플랫폼이 됐어요. 심지어 지금은 스마트폰보다 TV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정도예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만큼 거실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한 광고 시장이 됐다는 뜻이고 인스타그램도 이 거대한 파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기능들을 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블렌드라는 기능인데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제 친구랑 저는 취향이 완전히 다른데 저희 둘의 알고리즘을 합치면 과연 어떤 영상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하,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나와 내 친구의 릴스 시청 기록, 그러니까 각자의 AI 추천 엔진을 실시간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맞춤형 영상 피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거실 소파에 친구랑 같이 앉아서 뭐 볼까? 고민할 필요 없이 블렌드 기능만 켜면 둘 다 만족할 만한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함께 보는 경험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자에게 직접 제어 권한을 더 주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이건 조금 다른 방향성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사용자가 알고리즘에게 더 명확하게 자기 취향을 명령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강아지 영상은 더 많이 보여주고 요즘 유행하는 그 이상한 성별 공개 파티 영상은 제발 그만 보여줘 라고 직접 지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전에는 AI가 우리 행동을 보고 추측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AI에게 직접 가르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블렌드 기능과 직접 제어 기능이 TV 시장 진출이라는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인스타그램의 제품 담당 부사장 테사 라이언스가 한 말이 이 전략의 핵심을 보여줘요. TV 앞에 누구와 함께 앉아있든 그 상황에 딱 맞는 종류의 컨텐츠를 바로 찾아보고 싶어 한다. 즉, 이 기능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 아니에요. TV는 혼자 보는 스마트폰과 달리 공유된 시청 환경이잖아요. 아, 그렇죠. 블렌드 기능은 함께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직접 제어 기능은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은 컨텐츠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게 TV라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실패한 모방품에서 출발해서 AI 추천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500억 달러 규모의 거물이 되고 이제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화면까지 넘보고 있는 릴스의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보여요. 릴스의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는 AI의 능력 덕분이었잖아요. AI가 알아서 우리의 취향을 파악하고 콘텐츠를 추천해줬죠.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블렌드나 직접 제어 같은 기능들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AI에게 직접 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히 그 힘의 균형이 AI의 예측에서 사용자의 명령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콘텐츠 소비를 지배하는 이 강력한 추천 엔진에서 플랫폼의 AI가 우리의 취향을 예측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취향을 명령하는 것, 그 사이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딜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제어권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필터 버블에 가두어서 처음 이 플랫폼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그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 그 세렌디피티를 앗아갈 위험은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선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